경상남도 진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킨다. 어둠이 아직 채 걷히지 않은 시각 낡은 한옥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불이 켜져 있다. 73세 김순덕은 허리를 굽힌 채 무릎 꿇고 앉아 물을 썰고 있다. 칼질 하나하나가 느리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추석이다. 그녀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다. 1년에 단 한 번 서울에 사는 아들 최현우가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느리 강미정과 손자들까지 함께 오는 그날을 위해 순덕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고기를 골랐고 나물은 직접 뜯어서 말렸다. 전을 부칠 기름도 최고급으로 샀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다. 그저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소고기 육전용 채끝살 3kg, 동태 5마리, 애호박 10개, 감자 1망, 도라지 2단, 고사리 1봉지, 시금치 3단. 그리고 밤, 대추, 곶감까지. 모두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복이었다. 순덕의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지출이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순덕은 물을 다 썰고 나서 냄비에 물을 올린다. 육수를 내야 한다. 국거리용 사고를 넣고 끓이기 시작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엌은 금세 뜨거워진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하지만 순덕은 앞치마로 닦아내며 계속 움직인다. 다음은 나물을 손질할 차례다. 시금치를 다듬고 도라지를 찢고 고사리를 삶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 안은 점점 더 어지럽게 변한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6시가 되자 마을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순덕은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본다. 가을 하늘이 맑다. 추석날 날씨가 좋으면 마음도 따라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순덕은 그 말을 믿었다. 오늘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힘이 났다. 다시 칼을 잡는다. 이제는 전을 부칠 준비를 해야 한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달걀을 깨트려 푼다. 노란 액체가 그릇 안에서 소용돌이친다. 순덕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인다. 애호박을 동그랗게 썰고 감자를 채 썬다. 동태는 포를 떠서 소금에 절인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다. 서두르면 안 된다. 맛이 없어진다. 순덕은 그렇게 배웠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어느새 9시가 되었다. 순덕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린다.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전을 부쳐야 하고 탕을 끓여야 하고 나물을 무쳐야 하고 과일을 깎아야 한다. 순덕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켠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애호박전을 먼저 부친다. 노릇노릇한 색이 나올 때까지 뒤집고 또 뒤집는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는다. 따갑다. 하지만 순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을 낳을 때의 고통, 남편을 떠나보낼 때의 슬픔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전을 부친다. 애호박전, 동태전, 육전, 김치전. 접시가 하나 둘씩 쌓여간다. 기름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 퍼진다. 순덕의 옷과 머리카락에도 기름 냄새가 배인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 정오가 가까운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탕을 끓인다. 사골 육수에 무와 고기를 넣고 푹 끓인다. 간을 맞추기 위해 국물을 조금 떠서 맛을 본다. 조금 싱겁다. 소금을 한 꼬집 더 넣는다. 다시 맛을 본다. 이제 딱 맞다. 순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상을 차릴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쉬어야 한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질 못한다. 순덕은 부엌 한쪽 구석에 주저앉는다.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는다. 숨이 가쁘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나이를 속일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일어선다. 쉴 시간이 없다. 아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순덕은 상을 꺼내고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다. 전이 담긴 접시, 나물이 담긴 그릇, 탕이 담긴 뚝배기.
모든 것이 정갈하고 아름답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수저를 놓고 상을 바라본다. 완벽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제 아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 오후 2시 15분. 마당에 타이어 소리가 들린다. 순덕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대문 쪽으로 달려간다. 은색 현대 팰리세이드가 천천히 들어선다. 차값만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SUV다. 번호판은 서울 번호다.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1년 만이다. 1년 만에 아들을 보는 것이다. 차 문이 열리고 최연우가 내린다. 46살의 그는 명품 브랜드 폴로 셔츠를 입고 있다. 머리는 반듯하게 넘겨 빗었고 손목에는 롤레스 시계가 반짝인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다.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간다. 현우야,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하품을 한다. 길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투덜거린다. 순덕의 미소가 살짝 굳는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짓는다.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조수석에서 며느리 강미정이 내린다. 41살의 그녀는 샤넬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흰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옷차림만 봐도 비싼 티가 난다. 미정은 선글라스를 올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코를 찡긋거린다. 시골 냄새가 난다는 표정이다. 순덕은 며느리에게도 인사를 한다. 미정아, 고생했어. 하지만 미정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로 뒷좌석 문을 연다. 그곳에는 손자 최민준이 앉아 있다. 15살의 민준은 귀에 에어팟을 꽂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할머니가 인사를 해도 고개조차 들지 않는다. 순덕은 손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린다. 민준아, 할머니야. 그제야 민준은 귀찮다는 듯 에어팟 한쪽을 빼고 어라고 짧게 대답한다.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다. 순덕의 가슴이 조금 아프다.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말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현우는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꺼낸다. 큰 여행 가방 2개다. 겨우 하룻밤 자고 갈 건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순덕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현우는 가방을 마당에 내려놓고 순덕을 본다. 엄마, 방에 짐 좀 날라다줘. 명령조의 말투다. 순덕은 당황한다. 자기가 직접 들고 가면 되는데 왜 이른 센 노인한테 짐을 나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그녀는 무거운 가방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끌어당긴다. 가방이 너무 무겁다. 허리가 휘청거린다. 하지만 현우는 돕지 않는다. 미정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그저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간다. 순덕은 혼자 가방을 끌고 대문을 지나 마루로 향한다. 계단을 올라갈 때 가방이 걸린다. 순덕은 온 힘을 다해 가방을 들어 올린다. 허리에서 뚝소리가 난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하지만 순덕은 참는다. 소리 내면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는다. 방 안으로 가방을 들여놓자 현우와 미정은 이미 침대에 누워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웠다. 흙이 묻은 신발이 침대 시트를 더럽힌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말하면 잔소리가 된다. 며느리가 싫어한다. 현우는 눈을 감고 말한다. 엄마, 우리 좀 쉬어야 하니까 문 닫아줘.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순덕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복도로 나오자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불편한 느낌만 남는다. 순덕은 부엌으로 향한다. 음식을 데워야 한다. 아들이 일어나면 배고플 것이다. 그녀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선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전을 데운다. 김이 오른다. 순덕의 얼굴에 다시 땀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 전을 뒤집고 탕을 끓이고 상을 준비한다. 3시간이 흐른다. 오후 5시가 되어도 현우와 미정은 나오지 않는다. 순덕은 초조하다. 음식이 식는다. 하지만 깨울 수도 없다.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그저 기다린다. 부엌 한쪽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린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린다. 저녁 6시가 되자 드디어 방문이 열린다. 현우와 미정이 나온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하다. 두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나와 거실 소파에 앉는다. TV 리모컨을 집어든다. 채널을 돌린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밥 먹을래? 음식 다 준비했어. 현우는 하품을 하며 대답한다. 배 안 고픈데? 순덕은 당황한다. 배가 안 고프다니. 그럼 이 많은 음식은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한다. 그래도 좀 먹어야지.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현우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일어선다.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그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하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유지한다. 그래 고맙다. 얼른 상 차릴게. 저녁 6시 30분. 상이 차려진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밥상 위에는 순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다. 애호박전, 동태전, 육전, 김치전, 그리고 각종 나물과 뜨끈한 갈비탕.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차릴 수 없는 호화로운 상차림이다. 하지만 현우와 미정 그리고 손자 민주는 그 상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큰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순덕은 그들 앞에 수저를 놓아준다. 많이 먹어. 현우야, 내가 좋아하는 육전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다. 현우는 수저를 들고 육전 하나를 집는다. 입에 넣고 씹는다. 표정이 일그러진다. 순덕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는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해? 현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 순덕은 불안하다. 뭔가 잘못됐다. 미정이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든다. 입에 넣고 맛을 본다. 그리고는 바로 얼굴을 찌푸린다. 국이 짜다는 표정이다. 순덕은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다. 미정아, 국이 짜?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한다. 네, 좀 짜네요. 먹기 힘들어요. 그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는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간을 맞췄는데. 조금 싱거우면 싱겁다고 할까봐 소금을 더 넣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순덕은 자책한다. 미안해, 미정아. 내가 입맛이 둔해져서 그런가 봐.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국 그릇을 밀어낸다. 현우는 애호박전을 집어 먹는다. 한 입 베어 물고는 또 얼굴을 찌푸린다. 엄마, 이거 눅눅한데? 기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그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잇는다. 눅눅하다니. 방금 데운 건데. 눅눅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한다. 민주는 처음부터 수저도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화면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린다. 순덕은 손자에게 말을 건넨다. 민준아, 밥 먹어야지. 게임은 나중에 해. 하지만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는다. 그저 배 안 고프다고 중얼거린다. 순덕은 안타깝다. 아이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니 건강이 걱정된다. 하지만 손자에게 강하게 말할 수도 없다. 며느리가 싫어한다. 미정은 손자를 감싸며 말한다. 민준이는 차에서 과자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억지로 먹일 필요 없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럼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하다.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이게 뭔가 싶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한다. 아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일 수 없다. 현우는 계속 음식을 집어 먹으며 불평을 쏟아낸다. 전이 눅눅하고 나물은 간이 안 맞고 육전은 질기다고 한다. 하나같이 트집이다. 순덕은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서러울 뿐이다. 미정도 가세한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우리는 서울에서 샐러드 같은 거 주로 먹어요. 그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잇는다. 샐러드라니. 명절에 샐러드를 먹으라고? 전통 음식을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순덕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내가 몰랐네.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허탈하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식사는 30분 만에 끝난다. 현우와 미정은 거의 먹지 않았다. 접시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지? 버리기는 아까운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엄마, 우리 좀 쉴게.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서. 순덕은 당황한다.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럼 오늘 하루만 있다가 가는 건가? 1년 만에 왔는데? 하지만 순덕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 알았어. 푹 쉬어. 현우와 미정은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민준도 따라 들어간다. 방문이 닫힌다. 순덕은 혼자 남는다.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한 상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순덕은 그 상을 바라본다.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울면 안 된다. 아들이 들으면 미안해할 것이다. 순덕은 눈물을 참고 설거지를 시작한다. 부엌으로 음식을 나른다. 접시를 하나씩 싱크대에 놓는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순덕은 그것들을 보고 한숨을 쉰다. 아깝다. 정말 아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찬물에 손을 담근다. 차갑다. 관절이 시리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는다. 설거지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접시를 닦는다. 기름때가 끈적거린다. 힘을 주어 문지른다. 손가락이 아프다. 하지만 계속한다.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끝이 없다. 시간이 흐른다.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다. 설거지가 끝난다. 순덕은 물기를 닦고 행주를 건다.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펴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굳은 것이다.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온몸이 삐걱거린다. 거울을 본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비친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 자국이 말라있다. 순덕은 그 얼굴을 보고 쓸쓸하게 웃는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밤 11시. 집 안은 고요하다. 현우 가족이 자는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평화롭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순덕은 혼자 앉아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한다. 저는 한 접시씩 랩으로 싸고 나물은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다. 갈비탕은 냄비째로 식힌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평생 해온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마음이 무겁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다. 순덕은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조용히 운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는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흐른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 아들이 왔으면 그걸로 됐어야 하는데. 아들이 밥을 먹었으면 그걸로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본다. 달이 밝다. 추석 보름달이다. 둥글고 환하다. 예전에는 이 달을 보면 행복했다.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서 달을 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현우가 어렸다. 초등학생이었다. 순덕의 치마폭에 매달려서 엄마 하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달라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순덕을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끊었다. 놀러 오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했다. 명절에만 내려왔다. 그것도 의무처럼. 순덕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다. 아들은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존재로 본다. 순덕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최영수. 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가남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덕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현우 잘 부탁해.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걱정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순덕은 울면서 약속했다. 걱정 마. 내가 잘 챙게. 그리고 정말 챙겼다. 현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든 해줬다. 집을 사겠다고 하면 돈을 보탰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투자했다. 손자들 교육비도 대줬다. 순덕의 통장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들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뭔가.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무성의한 방문.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는 냉담한 태도. 엄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선. 순덕은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아들에게만 매달렸을까? 부엌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 보인다. 순덕은 그것을 꺼내 펼친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온다. 현우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빨간 돌복을 입고 웃고 있다. 귀엽다. 정말 귀엽다. 순덕은 그 사진을 쓰다듬는다. 이때는 정말 천사 같았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현우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 노란 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다. 순덕도 옆에 서 있다. 젊은 시절의 순덕이다. 주름이 없다. 머리도 검다. 행복해 보인다. 정말 행복했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다. 남편도 건강했고 아들도 착했고 미래는 밝았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변했고 미래는 암담하다. 순덕은 사진첩을 덮는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더 슬퍼진다. 시계를 본다. 자정이 넘었다. 새벽 1시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자야 한다. 내일 아침에도 밥을 차려야 한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 따뜻한 아침을 먹여야 한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다. 순덕은 불을 끄고 방으로 간다. 작은 방이다. 이불 하나 깔 공간밖에 없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다. 추석 날짜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순덕이 직접 그은 것이다. 아들이 오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서러운 하루였다. 순덕은 이불을 펴고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금이가 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모른다. 집이 늙어간다. 자기도 늙어간다. 모든 게 낡아간다. 순덕은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불평. 손자의 무관심. 모두 칼처럼 가슴을 찌른다. 새벽 3시. 순덕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창문을 연다. 찬 바람이 들어온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다. 순덕은 그 공기를 들이마신다. 조금 나아진다. 마당을 내려다본다. 달빛에 비친 마당이 쓸쓸하다. 현우의 차가 서 있다. 비싼 차다. 저 차값이면 순덕이 몇 년은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차에 쓴다. 엄마한테는 쓰지 않는다. 순덕은 씁쓸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아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없다는 게 문제다. 순덕은 창문을 닫는다. 다시 눕는다. 이번에는 잠이 온다. 피곤해서 그냥 정신을 잃듯 잠든다. 꿈을 꾼다. 남편이 나온다. 웃고 있다. 여보 수고했어. 이제 그만 쉬어.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순덕은 꿈속에서 운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웃으며 사라진다. 순덕은 손을 뻗는다. 하지만 잡히는 건 없다. 공허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순덕은 깬다. 몸이 무겁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 순덕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한다. 거울을 본다. 얼굴이 퉁퉁 부었다. 어젯밤에 울어서 그렇다. 찬물로 얼굴을 두드린다. 조금 가라앉는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간다. 어제 남은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하다. 순덕은 그것들을 꺼낸다.
전을 데우고 국을 끓인다. 밥을 짓는다. 김치를 썰고 장을 담는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몸이 기억한다. 1시간이 지난다. 6시가 된다. 아침 준비가 끝난다. 순덕은 상을 차린다. 어제보다는 소박하다. 그래도 푸짐하다. 일반 가정의 아침과는 비교가 안 된다. 6시 30분. 순덕은 현우의 방문을 두드린다. 현우야, 일어나야지. 밥 먹고 가야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알았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다. 순덕은 물러난다. 10분이 지난다. 방문이 열린다. 현우가 나온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눈은 반쯤 감겨 있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다. 뒤따라 미정이 나온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다. 표정이 좋지 않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는다. 민준은 나오지 않는다. 순덕이 묻는다. 민준이는? 미정이 대답한다. 아직 자요. 깨우지 마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았어. 현우와 미정은 밥을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숟가락질이 느리다. 의무적으로 먹는 것처럼 보인다. 순덕은 그들을 바라본다. 많이 먹어. 길 가다가 배고플 수 있으니까. 현우는 대답 없이 계속 먹는다. 미정은 몇 숟가락 뜨고는 수저를 놓는다. 배불러요. 더 못 먹겠어요. 순덕은 아쉽다.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강요할 수 없다. 그냥 물러난다. 현우가 말한다. 엄마, 우리 7시에 출발해야 해. 짐 좀 싸줘. 순덕은 당황한다. 벌써? 이렇게 빨리? 하지만 대답한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포장한다. 전을 통에 담고 나물도 담는다. 김치도 넣는다.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순덕은 정성껏 싼다. 길에서 먹으라고. 손자들도 나중에 먹으라고. 포장이 끝난다. 순덕은 그것을 들고 현우에게 간다. 이거 가져가. 차에서 먹어도 되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돼. 현우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받는다. 엄마, 이거 다 어떻게 먹어? 너무 많아. 순덕은 당황한다. 많다고? 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현우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다. 미정은 화장을 고치고 있다. 민주는 여전히 자고 있다. 7시가 된다. 짐이 차에 실린다. 순덕이 싼 음식도 트렁크에 들어간다. 아무렇게나 던져진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현우와 미정이 차에 탄다. 민준도 비몽사몽 상태로 뒷좌석에 앉는다. 엔진이 켜진다. 순덕은 차 옆에 서서 손을 흔든다. 조심히 가. 연락해. 현우는 창문을 내리고 짧게 말한다. 네, 엄마. 그리고는 창문을 올린다. 차가 출발한다.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간다. 순덕은 계속 손을 흔든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든다. 차가 사라진다. 순덕은 손을 내린다. 마당이 텅 비었다. 아까까지 차가 있던 자리에 타이어 자국만 남아있다. 순덕은 그 자리를 바라본다. 허전하다. 너무 허전하다. 1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끝났다. 이게 뭔가 싶다. 순덕은 집 안으로 돌아온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다. 이불은 개지 않았고 쓰레기는 그대로 있다. 순덕은 한숨을 쉬고 정리를 시작한다. 이불을 갠다. 쓰레기를 줍는다. 방을 쓴다. 모든 걸 제자리에 놓는다. 1시간이 걸린다. 정리가 끝난다. 집이 다시 깨끗해진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저 불편한 느낌만 남는다. 순덕은 소파에 앉는다.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높이 뜬다. 9시가 된다. 10시가 된다. 순덕은 여전히 앉아 있다. 움직일 힘이 없다. 마음이 무겁다. 눈물이 또 난다. 조용히 운다. 소리 없이 운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다. 이제는 혼자니까.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순덕은 한참을 운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다. 정오가 된다. 순덕은 일어선다. 눈물을 닦는다. 이제 그만 울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먹어야 한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어제 남은 음식을 꺼낸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천천히 먹는다. 맛이 없다. 어제는 정성껏 만들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다. 억지로 몇 숟가락 뜬다. 목이 메인다. 삼키기 힘들다. 순덕은 수저를 놓는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음식을 치운다. 냉장고에 다시 넣는다. 언제 먹을지 모르겠다. 아마 못 먹고 버릴 것이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순덕은 거실로 돌아온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가 나온다. 집중이 안 된다. TV를 끈다. 고요해진다. 너무 고요하다. 적막하다. 순덕은 이 고요함이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녀의 일상이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순덕은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식욕도 없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거울을 보면 더 늙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눈빛이 흐렸다. 순덕은 자신이 병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의사가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약을 먹는다고 아픈 마음이 나을 리 없으니까. 그저 견뎌야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느리게만 갔다. 하루하루가 지루했다. 의미가 없었다. 순덕은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며칠 만에 듣는 전화 소리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현우라는 이름이 떴다. 아들이다.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전화했다. 혹시 안부 전화일까? 잘 지내냐고 물어보려는 걸까? 순덕은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현우야.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하지만 현우의 첫 마디는 차갑게 돌아왔다. 엄마 바쁘지? 나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순덕의 미소가 굳었다. 바쁘냐고? 급한 일? 안부가 아니구나. 순덕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야, 안 바빠. 무슨 일이야? 현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민준이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달 좀 빡세서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그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잃었다. 또 돈이다. 항상 돈이다.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다. 순덕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손자 교육비라고 하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순덕은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현우는 바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고맙다는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형식적이었다. 의무적이었다. 순덕은 그걸 느꼈다. 가슴이 아팠다. 현우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하나만 더 부탁할게. 순덕은 불안했다. 또 뭔가? 또 무슨 부탁인가?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내가 사업 하나 구상 중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상가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에 순덕은 얼어붙었다. 상가 담보 대출?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상가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다. 순덕의 노후 자금이다. 그걸 담보로 잡는다고? 말이 되나? 순덕은 처음으로 거절했다. 현우야, 그건 안 돼. 그 상가는 엄마 노후 자금이야. 그걸 담보로 잡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나 지금 진짜 절박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대박이야. 그럼 엄마한테 2배로 갚을게. 제발 도와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 정말 안 돼. 엄마가 그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이해해줘.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에휴, 알았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뚝. 순덕은 끊긴 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화났다. 자기 때문에 화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상가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게 순덕의 마지막 보루였다.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은 하루 종일 불안했다.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았다. 순덕은 자책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다. 순덕은 그것들을 꺼내 펼쳤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몇 천만 원 몇 석. 이건 순덕의 전 재산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 아파트 2채를 샀고 상가 1채를 샀다. 모두 순덕 명의였다. 순덕은 통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아들한테 다 줘야 하나? 아들이 원하니까 줘야 하나? 하지만 주면 뭐가 남지? 아무것도 안 남아. 나는 어떻게 살아? 순덕은 두려웠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집도 못 지킨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한테 빌부터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순덕을 귀찮아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요양원? 순덕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 절대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다. 순덕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단단히 잠갔다. 이건 지켜야 한다. 아들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순덕은 그렇게 다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순덕은 불안했다. 아들이 화가 난 게 분명했다.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 고민하던 순덕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간다. 순덕은 말을 남겼다. 현우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연락 좀 해줘. 걱정된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덕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렸다.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는 날 순덕은 포기했다. 아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동네 슈퍼에 갔다. 장을 봐야 했다. 먹을 게 떨어졌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며느리 미정이었다. 미정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순덕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에 숨었다. 왜 숨는지 모르겠다. 그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응, 나 지금 시골 내려왔어. 시어머니 좀 뵙고 가려고.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미정은 계속 말했다. 아니, 추석 때? 완전 지옥이었어. 음식은 개만이 차려놨는데 다 맛없어. 짜고 느끼하고.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 우리 애들도 안 먹더라고.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정이 자기 음식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맛없다고. 짜다고. 느끼하다고. 순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새벽부터 밤까지 만든 음식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순덕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미정은 계속 떠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시골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우리끼리 명절 보내면 편한데. 근데 남편이 안 가면 안 된대. 에휴, 짜증나.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진짜 집착심해. 맨날 전화하고 돈 달라 그러고.
아니, 우리도 살기 바쁜데 왜 자꾸 돈을 달라는지 모르겠어. 연금도 받으면서. 그 말에 순덕은 어이가 없었다. 자기가 돈을 달라고? 오히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미정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미정의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진짜 그래. 시부모 모시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요양원 보내면 편할 텐데 남편이 안 된대.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에휴, 웃기지도 않아. 요양원? 미정이 순덕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순덕은 충격에 휩싸였다. 머리가 핑 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열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다. 있잖아, 시어머니 재산이 좀 있거든. 아파트 2채랑 상가 하나. 그거 나중에 우리한테 오면 좋겠는데 자꾸 돈을 펑펑 쓰더라고. 아니, 우리 줄 거면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 진짜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모든 걸 깨달았다. 미정은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재산 목록으로 봤다. 언젠가 상속받을 자산으로 봤다. 순덕이라는 인격체는 없었다. 그저 돈 덩어리만 있었다.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슈퍼를 빠져나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집까지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조였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내서 울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울었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를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이게 대접이라니. 이게 보답이라니. 순덕은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새빨간 눈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순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기 인생을 지키겠다고.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다. 오래 생각했다.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아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새벽이 되자 결론이 났다. 순덕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기 재산 목록. 아파트 2채의 주소와 시세. 상가의 위치와 가치. 은행 예금. 모든 걸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다. 이 모든 것을 기부한다. 순덕은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게 답이다. 아들에게 주면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킨다. 손자들도 그 돈의 가치를 모를 것이다.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다. 순덕은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다. 옷을 단정히 입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할 줄도 몰랐다. 그저 깨끗하게만 보이면 됐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노인 몇 명과 학생 둘뿐이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황금빛 들판. 빨갛게 물든 단풍. 아름다웠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저 결연한 의지만 있었다. 버스는 시내에 도착했다. 순덕은 내렸다. 법률 사무소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둔 곳이었다. 건물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법률 사무소 문패가 보였다. 순덕은 심호흡을 했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썼다. 순덕을 보고 일어서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덕은 의자에 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 기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산 기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순덕은 준비해간 노트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건넸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그리고 예금. 다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노트를 펼쳐 읽었다. 눈이 커졌다. 이건 상당한 금액인데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리고 알릴 생각도 없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특정 단체나 재단이 있으신가요? 순덕은 생각했다. 어디가 좋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노인복지 쪽으로 해주세요. 혼자 사는 노인들 돕는 곳.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다. 그럼 관련 재단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변호사는 몇 가지 더 물었다. 가족관계, 건강상태, 정신상태 등. 순덕은 하나하나 대답했다.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순덕은 평온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결정을 내려서 그런 것 같았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길이 정해졌다. 순덕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됐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순덕은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가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기부 계약서였다. 순덕의 모든 재산이 노인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재단 명의로 이전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서명할게요. 펜을 들었다. 서류에 이름을 썼다. 또박또박 정성껏 썼다. 김순덕. 3글자가 적혔다. 도장을 찍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순덕은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고 말했다.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게 완료될 겁니다. 순덕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사무소를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순덕은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재산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순덕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다. 더 선명했다. 더 아름다웠다. 순덕은 깨달았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로우면 행복하구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이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달랐다. 가벼웠다. 밝았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달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단맛이었다. 그날 밤 순덕은 일기를 썼다. 오래간만이었다. 젊었을 때는 자주 썼는데 나이 들면서 안 쓰게 됐었다. 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다. 기록하고 싶었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써 내려갔다. 오늘 나는 자유를 샀다. 재산을 다 내주고 자유를 샀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살 거다. 내 방식대로 살 거다. 이제 눈치 보지 않는다. 비위 맞추지 않는다. 그저 나로 산다. 순덕은 일기를 덮었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순덕은 깊이 잠들었다. 한 달이 흘렀다. 변호사의 말대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순덕의 아파트 2채와 상가는 노인복지재단 명의로 넘어갔다. 예금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순덕에게 남은 건 월세로 들어오는 작은 집 하나와 기초연금뿐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만족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재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다. 순덕은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다. 단순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순덕은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엄마, 큰일 났어. 순덕은 놀랐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현우는 다친 게 아니었다. 다른 문제였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상가가 재단 명의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내가 기부했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 기부? 엄마가 미쳤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해?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물어봐야 해? 그리고 난 미치지 않았어. 아주 정상적으로 결정한 거야. 현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다. 엄마, 그게 얼마짜리인데? 몇 억인데? 그걸 그냥 남한테 줘버리다니. 순덕은 담담하게 받아쳤다. 남이 아니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준 거야. 혼자 사는 노인들 돕는 곳이야. 현우는 헛웃음을 쳤다. 에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우리 재산이야. 나한테 올 재산이라고. 그 말에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 재산? 현우야, 그건 내 재산이었어. 내 거 아니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어디 쓰든 내 마음이야.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야.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나 지금 돈 엄청 필요한데.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인데.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아들은 돈만 생각했다. 엄마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ATM 기계로만 봤다. 순덕은 또박또박 말했다. 현우야, 나는 더 이상 내 ATM기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어. 내가 사업 망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어? 예전 엄마 아니잖아.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다. 맞아, 예전 엄마가 아니야. 예전 엄마는 바보였어. 아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현우는 격분했다. 좋아. 알았어. 그럼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시면 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뚝. 순덕은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는 길이었다. 자기를 지키는 길이었다. 그날 저녁 미정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재산을 다 기부하다니. 정신이 있으세요? 순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네,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또렷해요. 미정은 비아냥거렸다. 에휴, 나이 드시더니 진짜 이상해지셨네.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덕은 피식 웃었다. 요양원? 당신이 나를 거기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슈퍼에서 친구랑 통화하던 거 다 들었어요. 미정은 당황했다. 뭘 들으셨다고요? 순덕은 차근차근 말했다. 내 음식이 맛없다고 한 것, 나를 귀찮아한다고 한 것, 내 재산이 탐났다고 한 것. 다 들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내 재산 바라지 않아도 돼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들 눈치 안 볼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미정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후련했다. 현우는 패닉 상태였다. 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몇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현우는 미정과 함께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다.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준도 억지로 참석시켰다. 미정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냥 놔둘 건가요? 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기부됐는데. 법적으로 되돌릴 수도 없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미정은 화를 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 사업은 망했고 빚은 산더미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현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저 한숨만 나왔다. 민준이 말했다. 이제 할머니 재산 없다고 우리 어떡해? 나 국제학교 가려고 했는데. 미정이 아들을 달랬다. 민준아,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 당장 다음 달 집세도 못 낼 판이야. 현우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이 거의 없었다. 카드값도 밀려 있었다. 대출 이자도 연체됐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다. 미정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우리 이제 망한 거야. 집도 빼앗길 거야. 현우는 아내를 보며 자책했다. 자기 때문이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실패했다. 어머니한테 의존하려고만 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탓했다. 엄마가 도와줬어야 했어. 엄마가 이기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다.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월세가 2달 밀렸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나가라는 통보였다. 현우는 절망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미 빌린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도 대출을 거절했다. 신용이 바닥이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신용도 자존심도. 미정은 현우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나는 친정에도 못 가. 다 망신당했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정의 말이 다 맞았다. 자기가 무능했다.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가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현우는 무너졌다.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46의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미정도 울었다. 민준도 울었다. 가족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 한 달 후 현우 가족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방 하나짜리였다. 전에 살던 아파트의 3분의 1 크기였다. 가구도 대부분 팔았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은 건 최소한의 짐뿐이었다. 민주는 학교를 옮겨야 했다. 강남의 좋은 학교에서 변두리 학교로. 친구들은 모두 떠났다. 민주는 방황했다. 게임에만 빠졌다. 공부는 손도 대지 않았다. 미정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현우는 일용직 일을 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명품 브랜드 옷은 다 팔았다. 비싼 시계도 팔았다. 차도 팔았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모든 게 바뀌었다. 완전히 몰락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미정이 화를 냈다. 술 먹을 돈은 어디 있어서 술을 먹어? 현우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친구들이 샀어. 나 꼴 보기 싫어서. 다들 나 무시해.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뭔데?
빚쟁이잖아. 망한 인생이잖아.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정은 용서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우리 인생은 이미 망했어. 당신 엄마 때문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탓하지 마.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욕심이 과했어.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미정은 비웃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정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게 끝났다. 돌이킬 수 없었다. 순덕의 삶은 달라졌다. 재산을 기부한 후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 물질적으로는 줄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득 찼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에. 작은 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모든 게 감사했다. 순덕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다. 7시에 산책을 나갔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소소한 대화가 즐거웠다. 9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텃밭을 가꿨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행복했다. 작은 생명이 커가는 것이 신기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다. 국수 한 그릇이나 김밥 몇 줄. 많이 먹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었다. 하지만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다.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몸이 편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다. 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덕이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다. 바둑도 두고 화투도 쳤다. 노래 교실도 다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즐거웠다. 같이 웃고 떠들었다. 외롭지 않았다. 친구들이 생겼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위로가 되었다. 순덕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봤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화가 났었다. 불효하는 자식들 나오면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하지만 이제는 그냥 드라마로만 봤다. 남의 이야기였다. 자기와는 상관없었다. 마음이 편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았다. 잠도 잘 왔다. 악몽도 없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순덕은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단조로웠지만 행복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진짜 자유구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 선생님이 순덕을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다. 상담실로 들어갔다. 선생님이 말했다. 순덕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순덕은 놀랐다. 뭘 알았다는 건지. 선생님은 설명했다. 어르신이 저희 재단에 큰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덕은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돈이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의 기부로 많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 하셨습니다. 순덕은 부끄러웠다. 칭찬받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재산을 지키려다가 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다. 순덕은 기뻤다. 자기 돈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게.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행사가 있는데 참석해 주시겠어요? 순덕은 망설였다.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알겠어요. 갈게요. 선생님은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가 되었다. 순덕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복지관 강당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인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었다. 순덕은 긴장했다. 무대 위로 올라갔다. 재단 이사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액자에 든 상장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님. 박수 소리가 터졌다. 순덕은 얼떨떨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덕에게 인사했다. 고맙다고 했다. 존경한다고 했다. 순덕은 쑥스러웠지만 행복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들에게는 당연한 존재였다. 며느리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귀한 존재였다. 인정받는 존재였다. 순덕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노인이 다가와 순덕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복지관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혼자 있었으면 외로워서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천만에요. 저도 덕분에 행복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순덕은 깨달았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구나. 시간은 흘러 다시 추석이 왔다. 작년 추석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순덕은 그날을 기억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 가족을 기다리고 차가운 대접을 받았던 그날을.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순덕은 혼자였다. 아들에게서 연락도 없었다. 당연했다. 작년에 결별했으니까. 하지만 순덕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부엌으로 갔다. 추석이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전 몇 개만 부치기로 했다. 애호박전과 동태전. 순덕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다.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맛있어 보였다. 나물도 몇 가지 무쳤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많지 않았다. 혼자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다. 국은 끓이지 않았다. 귀찮았다. 대신 된장찌개를 끓였다. 간단했다. 두부 넣고 파 넣고 끓이면 끝이었다. 밥도 지었다. 한 공기면 충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상을 차렸다. 작은 밥상이었다. 하지만 알차 보였다. 순덕은 만족스러웠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이 들어갔다. 순덕은 상 앞에 앉았다. 젓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묵념했다.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나 이제 행복해. 순덕은 눈을 떴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전도 먹었다. 바삭했다. 나물도 먹었다. 간이 딱 맞았다. 순덕은 천천히 먹었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많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많지 않았다. 금방 끝났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개그맨들이 나와서 웃겼다. 순덕도 따라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가 되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추석 행사를 한다고. 오실 수 있냐고. 순덕은 가겠다고 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복지관은 가까웠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도 웃었다. 인사를 나눴다.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따뜻한 말들이었다. 진심이 담긴 말들이었다. 강당에서 작은 공연이 있었다. 노인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순덕도 박수를 쳤다. 함께 웃었다. 공연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다. 송편과 과일이 준비됐다. 순덕은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다. 달콤했다. 옆에 앉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건강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했다. 가벼운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덕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이 섞여 있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다. 순덕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밤이 되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작년 추석을 떠올렸다. 그날 밤 이 침대에 누워서 울었었다. 서럽고 외로웠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다. 1년 만에 많은 게 변했다. 재산도 없어졌고 아들도 떠났다. 하지만 행복은 찾았다. 진짜 행복을. 순덕은 생각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구나. 진심 어린 관계에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구나. 순덕은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순덕은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다. 좋은 꿈이었다. 남편이 나타나 말했다. 잘했어,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순덕은 꿈속에서 웃었다. 고마워, 여보. 나 이제 괜찮아. 3년이 흘렀다. 순덕은 76이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했다.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한 덕분이었다. 복지관은 순덕의 제2의 집이 되었다. 거의 매일 갔다. 친구들을 만났다. 웃고 떠들었다. 외롭지 않았다. 순덕의 삶은 평온했다. 큰 사건도 없었고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반복됐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어느 날 순덕은 시장에 갔다. 장을 보러 갔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순덕을 불렀다. 돌아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참 생각하다가 기억났다. 민준이었다. 손자 민준이었다. 3년 만이었다. 민준은 많이 변해 있었다. 키가 컸다. 얼굴도 성숙해졌다. 이제 18살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순덕은 놀랐다. 민준아, 잘 지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순덕은 웃었다. 그래,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순덕은 걱정됐다. 무슨 일 있니? 민준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빠는 일용직 일하시고 엄마는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저는 대학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순덕은 가슴이 아팠다. 손자가 고생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게 현실이구나. 자업자득이구나. 순덕은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힘들겠구나. 하지만 할머니가 도와줄 수는 없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순덕은 놀랐다. 사과?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특히 저는 정말 버릇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었다. 순덕도 눈물이 났다.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철이 들었구나. 순덕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할머니는 화 안 났어. 너희들도 이제 배웠잖아. 그걸로 됐어.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 아주 행복해. 민준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순덕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너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부모님처럼 살지 말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순덕은 민준을 안아줬다. 민준도 할머니를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가. 민준은 돌아서 걸어갔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준은 한번 뒤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순덕도 손을 흔들었다. 민준이 사라졌다. 순덕은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민준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았다. 손자가 힘들다니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게 교훈이구나. 민준은 이 경험을 통해 배울 거야.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애는 달라질 거야. 순덕은 그렇게 믿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드라마가 나왔다. 가족 이야기였다. 효도하는 자식, 자식 사랑하는 부모.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순덕은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저런 가족은 현실에 없어. 모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 완벽한 가족은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순덕은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순덕은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민준이 잘 살기를. 현우가 정신 차리기를. 미정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계속 건강하기를. 순덕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다시 추석이 왔다. 순덕이 재산을 기부한 지 4년째 되는 추석이었다. 순덕은 이제 77이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자주 쑤셨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기억력도 좋았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봤다. 머리를 쓰려고 노력했다. 치매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싶었다. 추석 전날 순덕은 작은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제사상을 간소하게 차릴 준비만 했다. 남편을 위한 상이었다.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은 그 사진을 닦았다. 먼지를 털어냈다. 깨끗해졌다. 사진 앞에 작은 상을 놓았다. 과일 몇 개와 떡 전 두세 개면 충분했다. 추석 당일 새벽 순덕은 일찍 일어났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한복을 꺼냈다. 오래된 한복이었다. 색이 바랬지만 깨끗했다. 입어보니 딱 맞았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단정해 보였다. 순덕은 만족했다. 상 앞에 앉았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덕은 두 손을 모았다.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아. 오히려 행복해. 아들 일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애는 그 애대로 살아가겠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후회 없어. 당신도 편히 쉬어. 순덕은 눈을 감고 묵념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다.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절이 끝나고 순덕은 일어섰다. 과일을 하나 집어 먹었다. 사과였다. 달콤했다. 전도 하나 먹었다. 고소했다. 혼자 먹는 제사 음식이었지만 맛있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았다. 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이제 뭘 하지? 순덕은 생각했다. 복지관은 추석이라 문을 닫았다. 집에만 있기는 심심했다. 그래, 산책이나 가자. 순덕은 밖으로 나갔다. 날씨가 좋았다.
맑고 화창했다. 바람도 선선했다. 걷기 좋은 날씨였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모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순덕은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강가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흘렀다. 물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순덕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순덕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존재했다. 바람을 느꼈다. 햇살을 느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게 행복이구나. 순덕은 깨달았다. 거창한 게 아니야.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 행복이 있어.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걷는 게 느렸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급할 게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이 따뜻했다. 포근했다. 순덕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았다.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몸이 녹았다. 마음도 녹았다. 저녁이 되었다.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국수 한 그릇이었다. 혼자 먹기 딱 좋았다. 맛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추석 특집 영화가 나왔다. 코미디 영화였다. 순덕은 웃으며 봤다. 혼자서도 웃음이 나왔다. 영화가 끝났다. 밤이 깊었다. 잠잘 시간이었다. 순덕은 침대로 갔다. 이불을 덮었다. 따뜻했다. 눈을 감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혼자였지만 충만했다. 외롭지 않았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손을 잡고 걸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행복했다. 순덕은 꿈속에서도 웃었다.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순덕은 그 하루를 기다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4년이 더 흘렀다. 순덕은 이제 81살이 되었다. 건강은 많이 나빠졌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시력도 나빠져서 돋보기를 써야 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기억력도 좋았다. 복지관에는 여전히 다녔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날 오후 순덕은 복지관에서 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낯이 익었다. 누구지?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민준이었다. 손자 민준이었다. 민준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이제 21살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것 같았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표정이 밝았다. 예전과는 달랐다. 민준은 순덕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할머니. 순덕은 놀랐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민준은 웃었다.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순덕은 반가웠다. 그래, 앉아. 민준은 순덕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순덕은 놀랐다. 정말? 축하한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순덕은 뿌듯했다. 민준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대단하다. 민준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덕은 의아했다. 감사? 내가 뭘 했다고?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모님처럼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라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살아가요. 그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덕은 눈물이 났다. 손자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구나. 자랑스러웠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순덕은 봉투를 열어봤다. 돈이 들어 있었다. 많지 않았다. 10만 원 정도였다. 순덕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가 써야지. 하지만 민주는 고집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번 돈이에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순덕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손자의 진심을 느꼈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가 잘 쓸게. 민주는 밝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한테는 연락 안 하시나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해. 필요 없어.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요즘 많이 후회하세요. 할머니한테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오르셨다고. 자기가 욕심만 부렸다고. 순덕은 가만히 들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아빠가 요즘 달라지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한테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세요. 예전처럼 돈 타령 안 하세요. 순덕은 놀랐다. 현우가 달라졌다고?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변했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순덕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변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문제에 관심 없어.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고 있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민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순덕은 응원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민주는 일어서며 말했다. 할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순덕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줘.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주는 절을 하고 나갔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손자만큼은 제대로 자랐구나.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순덕은 83살이 되었다.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했다. 복지관에도 자주 못 갔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민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장도 받아주고 청소도 도와줬다. 순덕은 고마웠다. 손자가 이렇게 효자가 될 줄 몰랐다. 복지관 친구들도 가끔 찾아왔다. 과일을 들고 오거나 반찬을 갖고 왔다. 순덕도 나눠줄 게 있으면 나눠줬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었다. 진짜 가족 같았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했다. 어느 겨울날 순덕은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감기가 걸린 것 같았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누워서 쉬었다. 민준이 찾아왔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쉬면 나아. 하지만 민준은 고집했다. 결국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폐렴이었다. 입원이 필요했다. 순덕은 병원에 입원했다. 작은 병실이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보였다. 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였다. 아름다웠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웠다. 민준이 매일 찾아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순덕은 행복했다.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니.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찾아오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실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라고 해. 다음 날 현우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10년 만이었다. 현우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현우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덕을 봤다. 눈물이 났다. 엄마.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왔구나. 현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었다. 순덕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이제 그만 울어.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오래전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이야. 엄마가 화났던 건 사실이야.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았어. 행복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자책해. 그리고 내 인생 잘 살아. 현우는 또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가봐. 민준이가 잘 챙겨줄 거야. 현우는 절을 하고 나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순덕도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인사 같았다. 며칠 후 순덕의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순덕은 알았다. 자기도 느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이제 쉴 시간이구나. 민준이 옆에 있었다. 순덕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민준은 울먹였다. 내 할머니. 순덕은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잘 살아. 바르게 살아. 그리고 행복해야 해. 알겠지?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이제 가볼게. 민주는 울부짖었다. 안 돼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순덕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했어. 후회 없어. 이제 편히 쉴 거야. 순덕은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약해졌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순덕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이 없었다. 그저 잠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숨이 멈췄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다. B- 민주는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기록했다. 순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83세였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마지막 몇 년은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순덕은 후회 없이 갔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복지관 친구들이 왔다. 민준이 주도해서 준비했다. 현우와 미정도 왔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온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애도했다. 순덕을 진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복지관 이사장이 추도사를 읽었다. 김순덕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는 것을. 순덕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렸다. 순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영원히. 화장이 끝나고 유골은 남편 옆에 안치됐다. 나란히 누웠다. 함께 쉬게 됐다. 민주는 묘지 앞에 서서 절을 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꼭 약속드려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순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고. 잘 살라고.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저기 계시는 것 같았다.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순덕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계속됐다. 민준을 통해,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순덕은 죽었지만 살아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